사부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얼굴이 밝으신데요? 예. 요즘 뭐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예.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선거 때 그래도 활기가 돕니다. 그렇군요. 앞서 영상에서 이제 드럼통도 보여주었는데 아수라 장면도 보여줬는데 뭐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선동가죠. 그리고 최근에 공약 내놓는 것만 봐도 그냥 표를 어떻게 계산해서 가져와야 되느냐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AI 산업 발전시키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100조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 이 정책적으로 깊이 고민해가지고 수치를 제시하면요 보통 100, 200 이런 숫자는 안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 몇십 몇 조 몇천억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인데 100 이래 보니까 이분 재난지원금 단위가 완전히 크네요, 아주.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나눠 떨어지는 게 나옵니까? 예전에 보면은 뭐 지원금 줄 때도 25만 원 딱 이랬잖아요. 이게 재정 추계를 한 다음에 거기서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를 두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경기 활성화되니까 이런 걸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25만 원 곱하기 4인 가족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 한 가족에 한 100만 원 주면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부도덕한 행위다. 그냥 국민 혈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돈 많아가지고 하사금 준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돈 뿌리는 것도 상당히 지금 논란인데 그래서 이제 선동가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근래 제가 들은 것 중에는 보복하지 않다. 자기는 보복한 적도 없고 보복할 생각 없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머릿속에 보복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예, 누가 뭐 보복 이재명 대표 보복은 둘째치고 공천할 때 어떻게 했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서울 강북구에 박용진 의원 인기 좋았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는데 거의 한 3번 찍어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행동 자체가 보복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적이 있는데요. 예, 아주 후한무치하고 제 생각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좀 직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왜 집권하면 안 됩니까? 뭐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봐도 예. 과거지향적인 세력이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집권했을 때 그때 자기 지지율 한 7, 80 나왔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사회 개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바로 뛰어든 게 뭡니까? 적폐청산한다고 해가지고 상대 진영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회를 줘도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봤더니 참 경험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탄핵 사태 겪으면서도 과거만큼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들 탄핵 이후에 몰아줬더니만은 보복하고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 정치 권력 공고화하려고만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윤석열 한동훈 검사를 내세워 가지고 진영 절단내놓은 거 아닙니까 보수 진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이번에 권력 잡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보복할 생각 없어요라고 안심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보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복을 얘기를 한다. 예. 자, 최근에 한번 여론조사 몇 개의 여론조사가 있는데 우선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그 여론조사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뭐 전체 한국갤럽 3자 대결 여론조사 한번 그거 말고요. 한국갤럽 조사가 이거는 네, 그거 일단 그거 띄워주시죠. 예. 자, 이 조사는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를 한 조사인데 무당층 대상으로 한 조사였어요. 3자 대결 구도로 좀 뽑았습니다. 이재명이 32.9, 한덕수 대행이 30.4, 이준석 후보가 9.8 나왔고 한국갤럽에서는 전체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45, 김문수 29, 이준석 14 이렇게 나왔어요. 상당히 요즘 뭐 고무될 여론조사 결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이번 상황 속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유권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선명하게 가져가면요, 저는 보수 진보의 선명한 대결보다도 오히려 표가 잘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비이재명 후보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탄핵 그리고 개헌 반대에 있어가지고 주축인 인물로처럼 돼 있으면서 이번 개헌 국면에서 저분이 뭐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가져갈 것처럼 보이지만 이 탄핵 국면이 거치고 나면은 결국 미래지향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분의 허황된 이야기들에서 좀 뭐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시죠. 제 생각엔 크게 변화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모드가 진행되면서 일정 부분 흥행을 하게 되면은
그 여론조사에 대한 결집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 때도 많이 겪어봤지만 과표집이 일어나거든요. 그 구간이 한 1, 2주 정도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게 일어나기 직전에 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갤럽 조사에서는 14%까지 가는 조사도 나왔고 지금 이 공정조사에서는 9.8% 가는 조사가 나왔고 이런 것들은 고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후보 출마하게 되면 예. 보수층 일부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당선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주장도 꽤 많잖아요. 그러면 왜 이준석을 내쫓았습니까라고 반발하고 싶은 거죠. 왜 예. 내쫓았냐?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펜앤마이크 시청자분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네이버 댓글 가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준석은 좌파다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본인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시면요, 이준석이 좌파면 좌파표 가져가겠죠. 오히려 이준석 응원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평소에는 이준석은 좌파다 댓글 달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준석 때문에 보수 분열이다 이러면 한 가지 장단을 춤을 추셔야지 저도 대응할 수 있지. 두 가지 장단을 동시에 추시면은 엇박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아니 내쫓겠다고 하셨는데 원인 제공을 본인이 했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지금 뭐 저한테 성상납 이렇게 했던 분들 지금 와서 저한테 사과하셔야 될 것이 다 법원가가 그 검찰에서 애초에 무혐의 났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공소시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아니에요. 가가지고 내용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명예훼손 무고에 대한 판단했기 때문에 다 증거불충분으로 판단 나가지고 무혐의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기사 하나 났죠. 저에 대해서 뭐 하버드 나왔니 안 나왔느니 뭐 복수전공했니 복합전공했니 이런 거 따지던 분들 경찰 조사 결과 전부 다 자기들이 한 주장이 틀렸다는 걸 나오면은 이분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결국에는 허위 사실 선동을 통해 가지고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선 지선 승리를 거둔 유일한 당대표가 전데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왜 오히려 지금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나 황당한 소리 하냐면요 본인이 부산 금정 보궐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부산 금정 보궐선거는요,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강남병보다 잘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승리는 사실 패배하면은 대형 뉴스지 승리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산 금정구는 그걸 선거 실적을 내세운다는 자체가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좀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현직 대통령하고 싸우는 문제가 잠깐 저거 지적할게요. 졸업장 공개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졸업장? 졸업장도 공개했고 졸업 증명서도 공개했고 네. 신분증 그 학생증도 공개했고 다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만 물고 늘어주시고 만약에 이제 허위 사실 그럼 계속 올리시면은 저희 지지자들이 이제 공직선거법 신고할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졸업장 문제까지. 예. 예. 근데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때의 문제는 어쨌든 원칙도 있고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구상이 있을 텐데 또 당대표, 현직 당대표하고 그 갈등을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보수층이 굉장히 우려도 하고 일단은 현직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전제가 되게 특이한 게요. 예. 그 선거 과정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굉장히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0.7% 차이 승리였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어긋나는 행동을 보정하지 않았으면 그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멤버 유지 논문 같은 게 나왔다. 근데 그걸 무턱대고 방어해달라는 겁니다. 예, 교수 출신 의원들을 다 내세워가지고 맞다는 기자회견 해달라. 아무 문제 없다는 기자회견 해달라. 그거 한다고 문제가 덮어집니까? 우격다짐하자는 건데 그런 전술을 안 하면은 저한테 뭐라 그러고 그럼 제가 그 상황에서 저한테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복무하기 위해서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아부를 떨기 위해 가지고 제가 대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거 이기기 위해서 대표를 하는 거고 당을 맡아서 이끄는 것인데 그 방식으로 해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논문에 멤버 유지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 없다고 기자회견 뭐 교수들이 모여서 하면은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아니다 얘기하면요 전략이 틀려서 지적하는 건데 너는 내 당선을 원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금 많은 일화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번에 계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보수 우파의 이런 시청자분들도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때는 저한테 그런 비난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한 200배는 이상한 일도 많았어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상황에서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타박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보수층의 상당수가 우리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비호감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 왜 싫어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니까 그렇겠죠. 본인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안 하니까 그런 건데요. 제가 뭐 부정선거에 동의를 했습니까? 뭐 이런 거 다 제가
지적을 하고 제가 오히려 맞는 말을 하기 때문인데요. 맞는 말이란 게 뭡니까? 옳은 말이란 얘기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얻어맞는 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제 목표이지 누구한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가는 거는 정치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있으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부정선거에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그분들이 유의미한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를 지적 못 해가지고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권력을 잡고도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확인하신 분들이라면요, 이거요 세월호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얘기해가지고 세월호의 아픔을 이용해가지고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해라 박근혜 정부 내내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에 그러면은 자기들이 권력 잡은 다음에 세월호에 뭐 자기들이 바라는 진실을 규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매번 지금까지도 몇 년째 진실을 인양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유가족께서.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사무총장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임명하고 했는데도 밝혀내지 못했으면은 이거는 그냥 실제 문제된 상황이 없다고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한 거죠. 본인이 왜 권력 잡고 있었는데 부정선거 하나 규명 못합니까? 뭐 선관위가 압수수색을 거부한다 그러는데요. 아니 뭘 압수수색하려면은 법원에 영장을 들이댈 만한 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제시 잘 못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보수층의 어떤 반응까지 살펴봤는데 네. 일단 대선 관련된 현안을 좀 먼저 몇 네. 가지를 드리고 다시 이준석 네. 후보 문제를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정치인에게는 어떻든 굵은 선이 필요하고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는 분입니다. 네.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근데 또 하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런 용어도 비슷한 의미로 꼭 네, 그 네. 용어가 아니라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후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뭐 그런 제안이 와도 단일화 응할 생각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시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방금 진행자 말씀하신 거에서 예. 저도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성의 예술을 본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총선 때 제가 출마하는 지역구를 고를 때 제가 노원에 계속 가가지고 제 서사를 이어갈 수 있었고요. 아니면 대구에 가가지고 정면을 붙어가지고 뭐 보수 진영에 호소할 수 있었고요. 근데 제가 동탄을 골랐던 건 뭐냐면요. 결국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비교할게요. 제가 만약에 상계동에 갔거나 대구에 갔으면요. 아마 한 30% 40% 무난하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동탄에 가면요. 제가 3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고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등 할 가능성이 미약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들어가서 도전을 했고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싫어요. 그분은 선동가이고 정말 이상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가족 간에 그런 뭐 안부를 묻는 희한한 대화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성격도 굉장히 이상하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이 대통령 되면은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 그걸 저지하는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준석이 뭐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해주면은 아까 나왔던 표에서도 예를 들어 한덕수 이준석 단일화하면은 거기 산술적으로 39 이렇게 나올 테니까 30 몇 나오는 이재명보다 높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절대 선거 안 돌아갑니다. 저는 단일화라고 하는 건요. 옛날에 우리가 지역구도가 있을 때 DJ가 JP를 품으면은 충청도 사람들이 아 그래 JP가 이제 뭐 내각의 절반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충청도 사람들 많이 기용하고 우리 동네에도 좋은 거 많이 갖다 주고 할 테니까 DJP는 믿어보고 한번 JP 따라가 보자. 이게 되죠. 근데 지금 저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많은 젊은 세대는요. 아 우리 오래 살 거고 이준석 너도 정치 오래 할 거면은 길게 가가지고 한번 보수 정치 개혁해 보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가지고 이번 단기전에서 뭐 승리를 만들어 보자. 그럼 너 우리 안 따라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합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을 만약에 찾기 바란다면은 오히려 3파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지지율이 지금 예. 양자 대결에서는 50% 넘는 결과가 나오고요. 면접 조사에서 3자 구도에서 40% 정도 이렇게 나오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조사마다 다르지만요. 이게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수치를 30%대로 3자 대결에서 낮추면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동탄 모델입니다. 원래 동탄에서 저랑 붙었던 후보가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46% 정도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그 사람을 39까지 내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원래 한 20 정도는 그 사람 17까지 내리고 나머지 모름 없음이 저한테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결국에 지금 여론조사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양자에서는 40 정도, 다자에서는 30% 중반 정도까지 갈 때까지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뭉치든 말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거 하나도 뭐 분석 안 하시고 그냥 막연히 뭉치면 이기겠지. 이거 옛날에 황교안 대표가 미래통합당 만들면 이기겠지 해가지고 다 뭉친 다음에 180석 당해가지고 깨진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선거를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좋은 기회들로 제가 학습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냥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하는 말을 신뢰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선거를 유일하게 탄핵 이후에 두 번의 정부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본 당대표로서 그냥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유권자 분석 관련해서 한번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 제가 자료를 최근에 이제 저도 여론조사를 하면 그냥 여론조사의 결과치만 보는 게 아니라 성별로 세대별로 뭐 이런 걸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층을 보니까 아까 이제 무당층 관련된 지지율이 9.8% 나왔습니다만은 범보수 진영, 보수층 지지자 중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꽤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렇게 약간은 좀 이렇게 분산돼 있다고 할까요? 네. 그게 유권자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와 있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보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서도요. 네. 호남 가가지고 커피 얻어먹고 다니는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네. 저한테 호남 가면 돌아다니면요.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면서 윤석 씨 한 잔 마시고 가.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지금까지 보수의 확장성 면에서 결국 문제가 됐던 것들. 이 우파적 사상이 강한 분들 중에서 꼭 역사 논쟁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이 우파 진영의 표를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펜앤마이크 항상 얘기하지만 자유와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전달하기 어렵고 하니까 우파적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그 표를 공략하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파의 정체성이 뭐 심심하면 이제 사관을 갖고 나오는 사람처럼 돼버렸거든요. 근데 네. 이게 호남이나 이런 지역에서 확장성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저는 호남 지역에 가도요. 시장 경제라든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자유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 빼놓고 항상 역사 문제, 그 역사 문제로 가면 꼭 항상 얘기 나오는 게 5.18 가곡.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면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다른 보수 진영의 후보보다 상당한 확장성이 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기 대선에서 제 역할이 있다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 사회의 본질은 사실은 역사를 관통해야 되는 문제가 본질적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래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념 전쟁이나 저는 역사 전쟁은 결국 정치권에서 사실은 주도해야 되지만 주도하지 않는 현실이 한국의 또 정치권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념이 밥이냐? 저는 이념이 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역사가 결국은 밥이 없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현대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념적 정치적 스탠스는 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역사관에 있어가지고는요. 저는 명확하게 우파들이 생각한 역사관과 비슷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제주에서 가서 보면 4.3이라는 그런 역사적 그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근데 4.3의 시발점을 보면은 그때 김달삼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분쟁을 유발했고 그 다음에 뭐 경찰과 그 당시 현장에서의 갈등 때문에 기마 경찰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번져가지고 결국 진영 간 대립이 했던 거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서북청년단 같은 사람들이 투입돼가지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진압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이거를 다 열거해 놓고 봐도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관입니다. 처음에 시초에 있어가지고 김달삼 같은 사람들 선동이 있었다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토벌대나 이런 곳들이 사실 무차별적인 어떤 소탕 작전을 하면서 민간인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제주도에 10,000 단위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그럼 무고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는 우파적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더해가지고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실 미군정 하에서 이런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그거대로 규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우파에서 이런 역사관을 얘기하는 분들 보면요. 이 무고한 희생자들을 기리자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한테 와서 처음에 항상 넌 무식한 놈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김달삼 모르냐? 알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게 사실 역사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다 알고 우리가 여기서 외과수술적으로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에 있어서 우리가 진상을 규명했나 주장할지가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그냥 짬뽕으로 해가지고 이것에 선인이 악이냐 4.3이 선인이 악이냐 이래버리는 순간부터 보수 우파의 지형 자체는 좁아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남로당이 정부를 출연하는 걸 막으려고 했다.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남로당, 북한을 지령했다는 남로당의 것이도 인정하지만 민간인의 희생도 있었다. 이 두 가지를 한쪽 편에서 포켓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 균형적으로 전체를 보자. 이런 시각에서 지금 역사를 본다. 이 얘기죠. 당연하죠. 저는 4.3의 시발점에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그런 선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말했던 서북청년장부터 여러 가지 토벌 행위에 있었던 일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군이 민간인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은 뭐 우파 단체가 민간인에 대해 가지고 해를 가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그거는 당연히 또 우리가 지적할 사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사 문제를 얘기해 주는데 그럼 정치적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현실의 정치에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본질이다. 뭐 이런 정치적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저는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과거에 50년대 60년대 거치면서 그 당시에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아니면 군부 세력이 엘리트층이었기 때문에 뭐 사회 건설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민간이 관료나 아니면 군 세력의 창의력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자유를 방해하는 집단으로 관료들이 동작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관료들과 그 당시 군부 엘리트층들의 산업화 주도에 대한 공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훨씬 더 민간이 성장한 상황 속에서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창달해야 된다는 게 우파의 정신이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반공과 엮여가지고 박정희주의식 개발이 아직도 유효하다.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보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어쨌든 그런 과거에 어쨌든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것 속에서 발달했던 보수에서 벗어나서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권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런 보수로 당연히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좀 세대 간에 지금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지금 2030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 이 단어에 피가 끓습니다. 이 자유를 제약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검열한다 이러면 그때 들고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무고에 해당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예를 들어 옹호한다? 그거는 법치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게 젊은 세대의 분노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 사이에서 이어보려고 했던 것이 사실 지난 대선과 지선의 세대 포이론이었던 거죠. 그 부분은 좀 제가 그럼 이의를 제기할게요. 그러니까 반공과 국가위주의 개발은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산업정책이든 국가 정책을 끌어가는 문제고 반공 문제는 자유의 사실 원리에 있어서도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유 원리는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개인의 선택권을 넓히는 자유의 어떤 본질적인 영역 측면도 있지만 자유를 사실은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거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반공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반공 문제와 국가위주의 개발은 좀 분리해서 자유의 영역에서 반공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예. 저는 반공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반공의 메시지가 원래 관통했을 시절은 사실 60년, 70년대 거치면서 실제 북한에 대한 체제 위협을 느낄 때였습니다. 북한이 70년대까지 우리가 역전하기 전까지는 경제력으로도 경쟁이 가능했던 상태이고 군사력으로도 재래식 전력상으로는 경쟁이 가능한 상태였다면은 지금의 20대나 30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적화 통일을 생각할 거라 보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에 북한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경제력으로 북한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다라는 확신을 가진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조소의 대상인 것이고 북한은 체제 경쟁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세력은 예전에 늑대로 또리장군을 묘사되던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 질서 속에서 자유 진영의 반대에 놓이게 되는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통해 가지고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신들만의 그런 어떤 성장 문화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중국에 대한 지적이 되는 것이고 이게 최근에 젊은 세대가 반중 감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나가고 있는 이유다. 그러니까 똑같은 반공 비슷한 그런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 하더라도요. 네. 타깃이 다른 겁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반공은 실질적인 북한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체제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도저히 우리가 봐도 홍콩도 저는 민주화운동 시위에 직접 참여했거든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걸 보면은 자기들이 일국양제한다 그랬잖아요. 네. 본인들이 50년 동안 일국양제를 보장한다 해놓고는 홍콩에 가가지고 무장경찰을 이제 배치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무슨 범죄인 인도조회가 관련된 법을 이제 또 바꾸려고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했던 거고 자 사드 문제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사드는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국가로서 방어적 기제입니다. 사드 미사일은 공격 미사일이 아니라 요격 미사일이에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레이더가 만주를 향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에 대한 위협 아니냐 이런 논리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젊은 세대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주권을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국민 주권인데 주권을 위협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반공이라는 서사가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아까 서사로 진화해야 된다는 그런 진행자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젊은 세대와 이 나이든 세대가 공유하는 그 가치관을 무엇이라고 정의할지를 사실 보수의 이론가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수의 이론가들, 정치인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반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북한만을 지금 보수들이 보는 건 아니고 지금은 중국 조금 바뀌고 있어요 이제. 예, 중국으로 중요한 타겟을 지금.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한 10년 전만 하도요. 전원책 변호사 이런 분 나오면은 김정일 뭐 해봐 이런 거 하면서 북한만이 대외의 주자였는데 저는 이제 북한은 제껴놓고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보수 우파 진영의 핵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무기는 이제 과학기술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보수 우파도 이 전장이 과거처럼 군사력 대결 이런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예. 다시 좀 정치 이슈로 돌아가 볼게요. 자, 국힘 지금 경선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결선 진출자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런 거 좀 잘 맞추는 편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4명, 네. 2명 이렇게 한번 좀 갈라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4명은 우리 다 예측하는 것처럼 마지막 4번째가 누구냐면 궁금하실 텐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에서 활동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수 우파적 성향을 가진 당원들의 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4번째 자리는 탑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예, 사자는 그러면 알게 됐고 양자가 궁금하네. 사실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오세훈 시장이 확장성은 제일 뛰어나고 만약에 본선 후보가 되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개입하는 모양새가 됐고 말은 안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불출마 선언하셨으니까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러면 그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그런 그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어느 쪽으로 갈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결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요.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찬성파의 한 축으로서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저는 김문수 장관이 관성에 따라 가지고 좀 들나면 등은 있겠지만은 관성에 따라 가지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변수가 있다면 홍준표 시장이 단기전 전투력은 대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홍준표 시장의 최근 메시지를 보면서 감히 죽진 않았구나. 아직까지 감히 살아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상수로는 김문수 한동훈이지만은 제 느낌상 지금 살아오르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감으로는 최종 예측하자면 홍준표 한동훈 같다. 아, 그래요. 홍준표 한동훈. 예, 전 그렇게 예측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 좀 새로운 주장입니다. 저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이 범보 진영에서 가장 최근에 1등으로 나온 것도 있더군요, 있기는. 그런데 그 2030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당원들 제가 예전에 제가 대표할 때 당원 구조 알고 있는 거로 이해하자면요. 2030 당원들이 실제 수가 좀 적고요.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적고요. 그리고 또
2030 당원 중에서 개혁신당 창당하면서 빠쳐나간 분도 상당해가지고요. 당원 투표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불리할 거다. 지난번 그 대선 경선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때 여론조사는 이기고 당원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이겨가지고 이제 후보로 결정된 건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패턴인데 어느 정도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여지가 좀 남아 있군요. 그런데 범보수층에서 지금 한덕수 대망론 이런 얘기가 계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것이라고 보는지부터 먼저 궁금하고 출마한다면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출마 안 하실 것 같고요. 사실 한덕수 총리님이 제가 아는 한덕수 총리님이라면은 맺고 끊음이 불명확한 분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약간 이렇게 길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님을 좀 뭐 아끼시는 분들 중에서 의원 중에서 오히려 이런 부탁을 자꾸 드리니까 바로 매몰차게 물리치기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고요. 한덕수 총리님 입장에서는 반기문, 고건 이런 훌륭한 분들이 예전에 정치 영역으로 넘어올 때 겪었던 어려움을 그대로 겪으셔야 되는데 30일 남짓한 짧은 기간 안에 그걸 하기는 어려우실 거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온다면 김문수 지사의 약간 상위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폭발성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안정감은 많이 주실 텐데요. 네. 그리고 뭐 통상이라는 쪽에 워낙 그 전문가시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방역 면에서는 저도 한덕수 총리님이 정치인으로서의 한덕수 총리님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약간 물음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이 있어서 실패했다고 좀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관료로서 또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일했던 그때 방역과 정치인으로 온 다음에 방역이나 아니면 일을 풀어가는 능력이라는 것이 현저히 차이 났기 때문에 탄핵이 이르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게 아마 공무원을 다시 바로 이렇게 대통령이 만드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약간의 의구심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이 후보께서 이제 대선 모드로 전환되면서 대구 포항을 먼저 찾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뒤에는 영남을 먼저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그 변화는요 보수 진영에 특기할 만한 변화는 항상 영남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전당대회 때 예. 그 영남에 가가지고 제가 대구 전당대회 그 연설에서 탄핵의 강을 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 이론적으로만 누가 얘기했지 가서 정치 지도자격이 가서 탄핵의 강을 넘자를 용기 있게 대구에서 외치는 거는 거의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 유승민 편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대다수였을 테니까요. 근데 그걸 했고 실제 그걸 바탕으로 대선 지도자 승리를 이끌어냈고 저는 그래서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판단 안 해주셨으면요 절대 그 당시 보수 우파는 결합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대선과 지선은 졌을 겁니다. 근데 그 결단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결단해 주실 거다. 이번에 또다시 제가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2021년도에요. 그 대구 가서 연설한 날 6월 3일입니다. 딱 4년 뒤에 6월 3일에 지금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를 대선을 통해 보여주실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혁당은 지금 의석수가 2석이잖아요. 3석입니다. 3석입니까?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근데 한 석을 제가 빼버리면 안 되죠. 제가 대통령 되면 2석이 됩니다. 제가 2석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미래를 예측하신 겁니다. 지금 그런 진행자께서. 건가요? 예. 근데 어쨌든 대선에 출마를 하실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의석수가 3석으로 잡고 인재 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내각을 뭐 대통령이 되신다면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지 이것도 사람들의 의문을 갖잖아요. 저는 제가 내각을 구성할 능력이 우선 보수 진영의 다른 후보보다 못하진 않을 것 같은 게 어차피 저 다 압니다. 보수 진영의 인재풀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이제 범야권으로 이제 또 요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도 사람들과 인적인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적어도 이런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나 자유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민주당이 사실은 국민의힘보다 앞서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보수 우파 지점보다 먼저 건드린 지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쪽에 포진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인재풀은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저는 충분히 그런 거국 내각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 이준석 후보께서 또 개혁신당에서 이번 대선에서 핵심적인 선거 캐치플레이
또는 선거 전략 이 부분에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저희는 새로움을 얘기하고요. 압도적 새로움 저희가 지금 뒤에 자료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제가 선거 치를 때마다 저는 항상 캠페인 과정에서도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줬고요. 제가 당대표 할 때도 새로운 아이템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당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캠페인 관련해서도 뭐 비단 주머니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많이 제시했고 저는 정책의 영역에서도 이런 새로움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좀 국제 정세 한번 여쭤볼게요. 좀 미중 갈등 문제는 뭐 이제 상수가 됐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오바마 정부 네. 이후로 계속 지금 미중 갈등이 점차 고조돼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끌고 가는 관세 전쟁, 무역 전쟁까지 가세를 했어요. 국제 정세를 전체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실패할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뭐 경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뭐 경영에 일가견이 있다 생각해서 이런 경제를 풀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의 기초가 결국에는 물산의 소통이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자유무역을 진흥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최근의 조류인 것이거든요. 물론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태동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 한계성을 곧 드러내기 마련인 것이고 지금 트럼프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본인을 뽑아줬던 유권자들의 의지에 대한 배신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인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양쪽 해안가의 이제 주들이고요. 중서부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대륙 지역에 있는 곳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러스트벨트나 아니 레드넥 이런 용어로 대표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 소득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무역 분쟁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저임금 노동층이나 이런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분들이 자신의 소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중국산 물품의 가격이 진짜 120%씩 뛴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타격 입는 거는 그 저소득층이고요. 오히려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뭐 연봉 한 20만 불씩 받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 평균 GDP가 10만 불이 넘어가는 동네 이런 동네는 그래 뭐 쌀값이 좀 올라도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자기 지층에 앉아 있는 의자 다리를 자르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오래가기 어렵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네요. 이준석 자신을 한번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본인의 강점은 뭐고 또 본인이 볼 때 나는 이런 데에 좀 약점 그 강약을 좀 한번 평가를 해 주신다면? 저는 우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잘 수행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대표를 맡은 뒤에 선거는 계속 승리를 했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런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어도 옳은 말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들 중에서 처음에는 틀리게 들렸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게 들렸던 얘기가 있더라도 나중에 가보면은 이준석이가 결국 맞았네라고 하는 지점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했던 사전과 평가들 그 당시에는 야 이준석 너 윤석열 대통령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셨던 분도 지금의 이 결과나 후속 보도들을 보면은 야 그때 이준석이가 그럴만했네 아니면 이준석이가 지적했던 경고했던 게 사실이었네. 제가 그때 돈키호테 같다 무슨 벌거숭이 임금님 같다 엄석대 같다 했던 말들 지금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항상 국민들께 솔직한 정치를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의 단점이라 한다면은 결국 제가 이런 모드로 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듣고 싶어한 말을 할 줄 모른다 또는 안 한다라는 지점이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나이가 있으신 유권자분들께서는 둥글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지적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지금 더 이상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빨리 그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앞에 전주 과정 없이 이런 달구는 과정 없이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보면 채팅창에 보면 뭐 제가 배신자라는 이런 거 올리고 계신 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굴 배신했습니까? 왜냐?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은 게 없는데 제가 뭘 배신합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 당선시켰지만은 본인이 배신한 거겠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보수가 이성적인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할 시간에 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게 낫지 결국에는 이런 문화 속에서 바른 말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은 선거에서 단일화 같은 건 얘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으신가 보네요.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예. 인사 전하고 싶은 메시지 예. 전하시잖아요. 뭐 정치를 바르게 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잘 사는 나라로 그리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나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